안녕하세요. 인생 놀이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32년을 함께 산 남편의 배신이 영수증 한 장으로 드러난 날의 기록입니다. 평범하다고 믿었던 일상은 그날 이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2023년 11월 서울 노원구 이수진 58세 32년 전 26의 나이에 강민호를 만나 결혼했고 아들 현우를 낳았으며 그럭저럭 평범하게 살아왔다. 남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영업이사, 수지는 작은 무역회사 경리, 월급 합쳐서 550만 원, 25평 아파트는 15년 전에 샀고 대출은 다 갚았다. 평범했다. 정말 평범했다. 그날까지는 11월 14일 화요일 수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퇴근했다. 거래처 미팅이 취소되어서 부장이 먼저 가라고 했다. 집에 들어서니 6시 10분. 보통 민호는 7시 반쯤 들어오는데 현관에 구두가 놓여 있었다. 일찍 왔네. 대답이 없었다. 거실에도 없고 방에도 없었다.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고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아침에 샤워하는 사람이다. 저녁에 샤워한 적이 거의 없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려는데 민호의 재킷이 소파에 걸쳐져 있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 삐져나와 있었다. 모텔 영수증, 라벤더 모텔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 떨리지 않았다. 이상하게 차분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확인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샤워가 끝나고 민호가 나왔다. 평소와 똑같았다. TV를 켜고 맥주를 꺼내 마시고 뉴스를 봤다. 수진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고 반찬을 차렸다. 저녁을 먹으며 민호가 말했다. 오늘 거래처 미팅 때문에 대전 갔다 왔어. 진짜 힘들더라. 대전. 그 단어가 수진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수진은 조용히 일어나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 바꾸지도 않았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봤다. 최근 대화는 아들 현우, 회사 동료들, 골프 모임뿐이었다. 하지만 통화 기록이 있었다. 박 실장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 오늘만 5통의 전화. 각각 2분, 5분, 1분, 8분, 3분. 수지는 그 번호를 자기 휴대폰에 조용히 저장했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관찰자가 되었다. 민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다. 아니, 사실 그 전부터 신호는 있었다. 수진이 애써 외면했을 뿐이었다. 3개월 전부터 민호는 주 2, 3회 야근을 했다. 영업이사가 야근이 그렇게 많나? 그전 20년 동안은 정시 퇴근이 원칙이었던 사람이 50대 후반에 갑자기 일이 바빠진 것도 이상했지만 수지는 회사 사정이 안 좋은가 보다고 생각했다. 2개월 전부터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전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두었는데,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기 시작했다. 한 달 전부터는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향수를 산 적이 단 2번. 신혼 때와 수진이 사준 생일 선물 때. 나이 들수록 냄새가 신경 쓰여서. 민호의 설명이었다. 그리고 일주일 전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일요일 오후 부부와 아들 부부가 함께 외식을 했다. 며느리 지은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 실장이었다. 민호가 급하게 전화기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5분 뒤 돌아왔을 때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누구예요? 현우가 물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래. 일요일인데요. 응. 연말이라 그래. 그 순간 지은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다.
그녀의 핸드폰도 식탁 위에 올리고 있었다. 발신자 표시는 없었다. 지은이는 핸드폰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받지 않았다. 이상했다. 며칠 동안 수지는 생각했다. 설마 그럴 리가.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 수지는 자기 상상력을 탓했다. 50대 후반 되니까 이상한 생각까지 하나 싶었다. 하지만 11월 20일 월요일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그날 수지는 점심시간에 은행 업무를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동네 카페를 지나쳤다. 2층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였다. 민호와 지은이였다. 그들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지은이가 무언가 말하고 민호가 웃고 지은이가 민호의 손을 잡았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딪혔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두 사람은 이미 카페를 나와 사라진 뒤였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회사로 돌아왔다. 그날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저녁 7시 반 민호가 평소처럼 들어왔다. 다녀왔어. 응.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어. 어디 아파? 좀. 민호는 더 묻지 않았다. 그게 더 화가 났다. 32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프다는데 뭐가 아픈지 병원은 갔는지 한마디도 없었다. 수지는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른 척 살아야 하나? 따져 물어야 하나?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분노도 없었다. 그냥 텅 빈 느낌이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거짓이 된 것 같았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탐정이 되었다. 먼저 민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공과금과 가족카드는 민호 이름으로 되어 있고 명세서가 집으로 온다. 11월 명세서를 펼쳤다. 11월 3일 라벤더 모텔 7만 8천 원. 11월 7일 로즈 모텔 6만 5천 원. 11월 10일 스카이 모텔 8만 2천 원. 11월 15일 라벤더 모텔 7만 8천 원. 한 달에 4번. 아니, 11월 들어서만 4번이다. 10월 명세서를 뒤져봤다. 똑같은 패턴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 꼴. 그리고 모두 평일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결제. 영업이사가 오후 2시에 모텔이라니. 9월, 8월, 7월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7월부터 시작되었다.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모텔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다. 5개월간 약 20회. 금액을 계산해 보니 150만 원이 넘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모텔비로 쓴 것이다. 두 번째, 지은이의 SNS를 확인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알고 있었다. 비공개 계정은 아니었다. 스토리를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갔다. 11월 20일 수진이 그들을 목격한 그날. 지은이의 스토리. 오랜만에 여유로운 오후. 커피 이모티콘과 함께. 시각은 오후 2시 35분. 위치 태그는 없었지만 배경이 그 카페였다. 11월 15일 모텔 결제일. 지은이의 스토리. 때로는 휴식이 필요해. 꽃 이모티콘. 오후 3시 10분. 11월 10일 또 모텔 결제일. 지은이의 스토리. 행복한 오후. 하트 이모티콘. 오후 2시 50분. 패턴이 너무 명확했다. 민호가 모텔비를 결제한 날 지은이는 항상 SNS에 의미심장한 문구를 올렸다. 세 번째, 수진은 현우의 일정을 확인했다. 아들 부부는 수진의 집에서 2정거장 떨어진 아파트에 산다. 전세 2억에 현우 회사에서 1억 대출받아 살고 있다.
현우는 IT 회사에서 일하는데 스타트업이라 야근이 잦다. 수지는 현우에게 자연스럽게 물었다. 요즘도 야근 많이 해? 네. 거의 매일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지은이는? 지은이는 자기 일정이 있잖아요. 마케팅부라서 외근도 많고 그럼 낮에 집에 혼자 있을 때도 많겠네. 지은이가요? 아니요. 지은이는 거의 매일 회사 가요. 근데 왜요? 아니야. 그냥 하지만 수지는 지은이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다. 물론 직접 지은이를 찾은 건 아니고 거래처인 척 돌려 물어봤다. 박지은 대리님 계신가요? 지은 대리님은 오늘 오전 미팅 나가셔서 오후 출근하실 예정입니다. 아, 그럼 화요일은요? 화요일도 오전 일정 있으셔서 오후 출근이세요. 패턴이 맞아떨어졌다. 지은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오전 외근이 있고 그날 오후에 출근한다. 그 사이 시간 바로 민호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시간이었다. 수지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11월 27일 월요일 수지는 민호에게 말했다. 나 이번 주 목요일에 부산 출장 가. 갑자기 응. 거래처 감사 때문에. 그래. 민호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수지는 진짜 출장을 가지 않을 예정이었다. 목요일에 가는 척하고 실제로는 그들을 미행할 계획이었다. 11월 30일 목요일 아침 수지는 큰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다. 실제로는 회사 근처 친구 집에 캐리어를 맡기고 점심시간에 조퇴를 냈다. 오후 1시 수지는 지은이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자기 차 안에서 손에는 카메라. 예전에 현우 어렸을 때 쓰던 DSLR이었다. 1시 40분 지은이가 아파트에서 나왔다. 캐주얼한 옷에 가벼운 화장. 그녀는 자기 차를 타지 않고 걸어 나갔다. 수지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지은이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수진도 따라 들어갔다. 두 정거장을 가더니 노원역에서 내렸다. 그리고 역 앞 라벤더 모텔로 들어갔다. 심장이 뛰었다. 수지는 모텔 맞은편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카메라를 준비하고 기다렸다. 2시 10분 민호의 차가 모텔 앞에 섰다. 민호가 내렸다. 평소 입던 정장 차림.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모텔로 들어갔다. 수지는 연속으로 사진을 찍었다. 민호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왔다. 그리고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커피를 3잔 마셨다. 카페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4시 25분 모텔 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왔다. 민호가 먼저 나오고 30초 뒤 지은이가 나왔다. 거리를 두려는 신용이었지만 소용없었다. 수지는 또 사진을 찍었다. 민호의 얼굴, 지은이의 얼굴, 함께 걷는 모습, 민호가 지은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그들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다. 수진도 따라 들어갔다. 그들은 음료수를 고르고 있었다. 수지는 라면 코너에 서서 지켜봤다. 민호가 지은이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지은이가 웃었다. 계산할 때 민호가 카드를 냈다. 가족 카드였다. 수진의 이름이 함께 적힌 그 카드. 편의점을 나온 그들은 헤어졌다. 지은이는 지하철역으로, 민호는 자기 차로. 수지는 민호를 따라갔다. 그는 회사로 향했다. 수지는 그제야 친구 집으로 돌아가 무너졌다. 친구 미경이가 놀라서 물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지는 카메라를 내밀었다. 사진을 보여줬다. 미경이는 입을 틀어막았다. 이게 뭐야? 너희 남편이랑 며느리 지은이? 응, 언제부터? 최소 5개월. 어떻게 알았어? 수지는 그동안의 일들을 설명했다. 미경이는 분노했다. 미친 거 아니야?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그것도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며느리가?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현우는 알아? 아직, 당장 말해야지. 아직이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딨어?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 이혼할 거니까. 미경이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괜찮아? 그제야 눈물이 났다. 펑펑 울었다. 32년이라는 시간이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12월이 되었다. 수지는 차분하게 준비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58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싸움은 준비된 자가 이기는 것이다. 첫 번째, 변호사를 찾았다. 대학 동기 중에 박선영이라는 친구가 있다. 가정법 전문 변호사다. 수지는 선영이를 조심스럽게 만났다. 선영아, 상담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인데? 이혼하려고. 선영이의 표정이 굳었다. 남편이랑? 응. 무슨 일이야? 수지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신용카드 명세서, SNS 패턴, 그리고 직접 찍은 사진들. 선영이는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증거는 충분해. 그런데 수진아, 너 정말 이혼할 거야? 할 거야. 58살인데 그래서 더 이혼해야 해. 경제적으로 생각해 봤어? 이혼하면 재산 반반이야. 아파트 팔면 너는 2억 5천 조금 넘게 받을 거고 퇴직금도 반반이고 그걸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 32년간 옆에 있었지만 진짜로는 혼자였잖아. 선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제대로 준비하자. 일단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두 사람은 3시간 동안 전략을 짰다.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이혼 시 예상 수령액을 계산했다. 아파트 시세 5억 2천만 원, 예금 1억 9천만 원, 민호 퇴직금 예상액 1억 5천만 원, 총 재산 약 9억 원. 이혼 시 수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략 4억 5천만 원 정도였다. 위자료는 위자료가 문제야. 배우자의 불륜이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상대가 며느리잖아. 법적으로 며느리한테 직접 청구할 순 없어. 며느리는 너의 배우자가 아니니까 그럼 남편한테만 청구할 수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희 부부 나이가 50대 후반이고 결혼 생활이 32년이나 되었으니까 법원에서 위자료를 많이 쳐주진 않을 거야. 기껏해야 3천만 원? 총 4억 4천 5백만 원. 수지는 계산했다. 4억 4천5백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들어가면 2억 9천5백만 원. 생활비를 월 150만 원이라고 치면 이자 수익 없이 16년 쓸 수 있다. 74살까지. 국민연금이 있어. 나는 62살부터 받을 수 있고 월 90만 원 정도 나올 거야. 그럼 나쁘지 않네. 근데 병원비는? 보험이 있어. 수진아, 나는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58살에 이혼하면 재혼도 쉽지 않고 혼자 늙어가는 게 생각보다 고독해. 선영아, 나는 이미 고독했어. 32년간. 선영이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 그럼 제대로 하자. 최대한 받아낼 수 있게. 두 번째, 수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12월 한 달간 민호를 4번 더 미행했다. 매번 같은 패턴. 오후 2시쯤 회사를 나와 모텔로 가고 4시쯤 나온다. 지은이도 마찬가지. 수지는 매번 사진을 찍었다. 그들의 문자 메시지도 복구했다. 민호가 자는 동안 핸드폰을 슬쩍 가져와서 카카오톡 대화를 백업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결혼기념일이었다. 얼마나 허술한가. 박 실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대화가 있었다. 11월 28일. 지은이가 보낸 메시지.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민호의 답장. 나도 다음 주에 또 보자.
현우가 눈치챌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우리 조심하면 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해요? 조금만 더. 내가 정리할게. 12월 5일. 민호의 메시지. 오늘 수진이가 이상해해. 지은이. 왜요? 자꾸 쳐다봐.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죠? 아니야. 수진이는 바보야. 웃음 이모티콘. 그래도 조심해요. 바보. 32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바보라고 했다. 수지는 이 문자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출력도 했다. 모두 30페이지가 넘었다. 세 번째, 수지는 재산을 정리했다. 4명의 예금 8천만 원을 다른 은행으로 옮겼다. 혹시 몰라서.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적금 3천만 원을 해지했다. 이것도 다른 은행으로. 공동명의 통장은 그대로 두었다. 여기서 돈을 빼면 민호가 눈치챌 수 있으니까. 내 보험도 점검했다.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연금보험.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수익자도 나로 되어 있다. 다행히 민호와 엮인 보험은 없었다. 네 번째, 수지는 현우를 관찰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12월 10일 현우가 집에 들렀다. 엄마, 요즘 지은이가 좀 이상해. 뭐가? 자꾸 핸드폰만 봐. 그리고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졌어. 회식도 아닌데 일이 바쁜가 보지. 그런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상해. 예전에는 내가 야근해도 집에서 기다렸는데 요즘은 지은이도 늦게 와. 수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29살. 아직 어리다.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모른다. 자기 아내가 자기 아버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할까? 현우야, 지은이한테 직접 물어봤어? 물어봤는데 그냥 일 때문이래. 연말이라 바쁘대. 그럼 좀 기다려봐. 연말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연말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오히려 더 심해질 거라는 것을. 12월 15일 수지는 지은이의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다. 아니,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만들어낸 우연이었다. 지은이가 다니는 화장품 회사 앞 카페에서 점심시간에 대기하고 있었다. 지은이의 SNS를 통해 동료들 얼굴을 익혀두었고 그중 한 명이 카페에 들어오는 걸 봤다. 저기요. 혹시 박지은 대리님 아세요? 네. 네. 같은 팀이에요. 제가 지은이 친정이모인데요. 지은이 요즘 어때요? 일이 많이 바쁘대서. 지은 대리님요? 바쁘긴 한데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바쁜 건 아닌데요. 그래요? 자꾸 야근한다던데. 야근요? 저희 팀은 야근 거의 안 하는데요. 정시 퇴근이 원칙이에요. 심장이 철렁했다. 지은이는 현우에게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 그럼 외근이 많은가? 외근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오전에만 나가고 오후에는 출근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5번째, 수지는 심리적으로 준비했다. 사실 이게 가장 힘들었다. 증거를 모으고 재산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건 기계적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32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건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부정하는 일이었다. 밤마다 수지는 과거를 돌이켜봤다.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현우를 낳았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나?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거짓이 되어버린 걸까? 민호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다. 아니, 적어도 5개월 전까지는 폭력을 휘두른 적도 없고, 술 마시고 행패 부린 적도 없고, 생활비를 안 준 적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그게 다였다. 평범한 남편.
수지는 그저 그의 옆에 있는 평범한 아내였다. 32년간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냥 밥 먹어, 다녀왔어, 잘 자 정도.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이랬는지도 모른다.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으로 살아온 32년. 친구 미경이가 물었다. 수진아, 후회 안 해. 뭘 후회해? 이혼.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 않아?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잖아. 나 이제 58살이야. 국민연금 받으려면 4년 남았고, 기대 수명까지 따지면 30년은 더 살아야 해. 그 30년을 거짓말과 함께 살 순 없어.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을까? 지금도 외로워.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두고 수지는 결심했다. 연말을 넘기지 않기로. 새해를 이 거짓된 결혼과 함께 맞이할 순 없었다. 선영이에게 전화했다. 선영아, 이번 주에 실행할게. 준비 다 됐어? 증거도 충분하고 재산 정리도 끝났어. 현우한테는 말할 거야? 당연하지. 수진아, 각오해야 해. 현우가 많이 힘들 거야. 알아. 그리고 너희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어. 상관없어. 끝까지 갈 거야. 전화를 끊고 수지는 거울을 봤다. 58세의 내 얼굴.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고 눈가가 처졌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나는 이제 시작이다. 12월 23일 토요일. 수지는 온 가족을 집으로 불렀다. 민호, 현우, 지은이. 크리스마스 앞두고 가족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저녁 6시 모두가 모였다. 수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 식탁에 음식을 차리는 동안 그들은 거실에서 TV를 봤다. 밥 먹자. 모두가 식탁에 앉았다. 민호는 수진의 옆에, 현우와 지은이는 맞은편에 앉았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밥을 먹기 시작했다. 몇 분간 아무 말 없이 먹었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음식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지은이도 말했다. 어머니,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수지는 지은이를 쳐다봤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처럼 TV를 보며 밥을 먹고 있었다. 수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다들 식사 멈추고 내 얘기 좀 들어. 민호가 쳐다봤다. 왜? 무슨 일인데?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수지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A사 용지가 잔뜩 들어있는 봉투. 그리고 조용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데? 민호가 물었다. 수지는 봉투를 열어 사진들을 꺼냈다. 하나하나 식탁 위에 늘어놓기 시작했다. 11월 30일 라벤더 모텔 앞에서 찍은 민호의 사진. 같은 날 모텔에서 나오는 지은이의 사진. 모텔에서 나와 함께 걷는 두 사람의 사진. 편의점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두 사람의 사진. 총 50장이 넘는 사진이 식탁 위를 덮었다. 침묵.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은이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사진들을 내려다봤다. 이게 뭐예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11월 30일에 내가 찍은 사진이야. 내 아버지와 내 아내가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 그럴 리가. 이것만이 아니야. 수지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꺼냈다. 7월부터 12월까지 모텔 결제 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해 둔 것들.
7월부터 지금까지 5개월간 너희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텔에 갔어. 총 23번. 한 번에 6만 원에서 8만 원씩 썼고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꺼냈다. 출력해둔 30페이지. 그리고 이건 너희 아버지 핸드폰에서 복구한 지은이와의 대화 내역이야. 현우가 대화 내역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보더니 두 번째, 세 번째를 넘겼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현우가 지은이를 쳐다봤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지은아, 이게 뭐야? 대답해봐. 현우가 소리쳤다. 수지는 현우를 진정시켰다. 현우야, 일단 진정해. 소리 지르지 말고.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민호가 입을 열었다. 수진아, 이건 말하지 마.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하지만 32년. 32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필 며느리야? 며느리랑? 민호가 할 말을 잃었다. 지은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 나가야겠어요. 현우야, 앉아. 아직 할 얘기가 남았어. 더 무슨 얘기가 필요해요? 아버지랑 지은이가 바람 피웠다는 거 알았으면 됐잖아요. 앉아.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현우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수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혼 신청서야.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야.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이혼. 갑자기 갑자기? 5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갑자기? 수진아, 진정하고 얘기 좀. 난 진정했어. 아주 진정했지. 5개월 동안 너희들 뒤를 밟으면서 증거를 모으면서 변호사를 만나면서 재산을 정리하면서 진정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산을 정리했다고? 4명의 예금은 다 옮겼어. 그리고 아파트도 팔 거야. 법원에서 재산 분할 판결 나오면. 수진아, 제발 진정하고. 진정하라는 말 그만해. 수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32년간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 없는 수진이 32년 동안 내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았어. 내가 술 먹고 들어오면 구토물 치우고, 내가 화내면 달래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했어. 그런데 넌 뭘 했어? 며느리랑 바람 피웠잖아. 민호가 할 말을 잃었다. 현우가 지은이를 쳐다봤다. 지은아, 너도 뭔가 말을 해봐.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5개월 동안 매주 모텔에 가면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아니었어. 그냥 아버님이 위로해 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래서 모텔에 간 거야? 지은이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수지는 조용히 말했다. 현우야, 너도 결정해야 해. 뭐려? 지은이랑 어떻게 할 건지. 현우가 수진을 쳐다봤다. 이혼하라고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근데 현우야, 지은이는 변하지 않을 거야.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워. 엄마, 나는 경험으로 말하는 거야. 내 아버지도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야. 민호가 깜짝 놀라 수진을 쳐다봤다. 뭐, 나도 조사했어. 내가 3년 전부터 다른 여자들이랑도 만났다는 거. 지은이가 5번째야. 식탁은 다시 침묵에 빠졌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사립탐정 고용해서 조사했어. 민호가 주저앉았다. 수진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집을 나가라고? 그래. 이 집은 공동명의지만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내가 거주할 거야.
너는 나가. 어디로 가라고? 그건 알아서 해야지. 모텔에 가든지, 고시원에 가든지, 지은이네 집에 가든지. 현우가 일어났다. 지은아, 가자. 어디? 일단 나가자. 여기 있기 힘들어. 현우와 지은이가 집을 나갔다. 민호도 일어나려고 하자 수진이 말했다. 너는 앉아. 할 얘기가 더 있어. 민호가 다시 앉았다. 두 사람은 마주봤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본 것 같았다. 왜? 민호가 물었다. 왜? 바람을 피웠냐고. 외로웠어. 외로웠다고? 나는? 너는 달랐잖아. 뭐가 달라? 너는 항상 바빴고, 항상 일 이야기만 하고,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수지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바빴다고? 내가 관심이 없었다고? 누가 32년간 내 밥 챙기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면서 일까지 했는데? 그건 그렇지만, 제발 솔직해지자. 넌 그냥 새로운 게 필요했던 거잖아. 58살 늙은 아내가 지겨워서 젊은 여자가 필요했던 거잖아. 민호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이혼할 거야. 수진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32년을 어떻게... 그 32년이 거짓말이었잖아. 아니야. 처음부터 거짓말은 아니었어. 나도 너를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야?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밤까지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쫓아낼 거야. 수진아, 그리고 변호사 선임해. 법정에서 보자. 수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에서 민호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나간 것이다.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2년의 결혼이 오늘 밤 끝났다.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엄마. 응. 저 지은이랑 이혼할 거예요. 그래. 근데 엄마는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오히려 홀가분해. 엄마,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제 잘못이에요. 현우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네, 현우야. 너는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지은이 같은 사람 말고 진짜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 엄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58세, 인생의 절반을 넘긴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할 수 있다. 12월 24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이브. 아침에 일어나니 집이 텅 비어 있었다. 민호의 옷가지, 세면도구, 구두들이 사라졌다. 32년간 함께 살던 흔적들이 하룻밤 사이에 지워졌다. 수지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예전 같았으면 민호와 함께 케이크를 사고 치킨을 시켜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날들은 없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의 여동생 민이었다. 올케 언니. 오빠한테 전화 받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혼하신다고. 그래. 이혼할 거야. 왜요? 갑자기. 32년을 살았는데. 민희야, 오빠한테 들은 대로야? 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민희야, 오빠가 5개월간 며느리랑 바람 피웠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요? 지은이랑 매주 모텔에 갔어. 증거도
다 있어. 그럴 리가.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32년간. 근데 사람은 변해. 언니, 그래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실수한 거잖아요. 한 번이 아니야. 지은이 전에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어.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사립탐정 고용해서 조사했어. 3년간 최소 5명. 민희가 한숨을 쉬었다. 언니, 그래도 이혼은 민희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번복하지 않을 거야. 그럼 오빠는 어떻게 되는데요?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언니가 너무 차갑게 구는 것 같아요. 차갑게 32년간 속인 사람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야 해? 민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오후에 민호의 어머니,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네, 어머니. 민호한테 들었다. 이혼한다고 했다면서? 네, 어째서 그 사람이 바람 피웠어요. 남자가 한 번 실수할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이혼까지. 한 번이 아니에요. 며느리랑 5개월간 바람 피웠어요. 며느리? 네, 지은이랑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정말이야? 증거 다 있어요. 사진도 있고, 문자도 있고, 카드 명세서도 있어요. 이런,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번복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아. 그래도 생각을 좀 해봐. 이혼하면 너도 힘들잖아. 힘들어도 할 거예요. 나이가 58인데 이혼하면 어머니, 저는 준비 다 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 재산도 정리했어요. 재산. 네. 아파트 팔 거예요. 반반 나눠 가질 거고요. 집까지 팔아? 당연하죠. 공동 명의니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너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호가 너무한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만 끊을게요.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예상했던 일이다.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민호 편을 들 것이다. 며느리가 아무리 32년을 살았어도 결국 남이니까. 저녁에 친구 미경이가 찾아왔다. 수진아, 밥은 먹었어? 아니, 그럼 내가 해줄게. 미경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뒤졌다. 계란, 햄, 파를 꺼내 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경아, 응, 고마워. 뭐가? 내 편이 되어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30년 친구인데. 미경이가 만든 볶음밥을 먹으며 수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민호 편이었지만 적어도 미경이는 자기 편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2024년 1월 10일 민호에게 소장 부본이 발송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호가 집 앞에 나타났다.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 민호가 보였다. 수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수진아, 문 좀 열어줘. 우리 얘기 좀 하자. 수지는 인터폰 너머로 대답했다. 할 얘기 없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제발. 5분만. 싫어. 수진아,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볼까봐 수지는 문을 열었다. 민호가 안으로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뭐하러 왔어? 이혼 소송 취하해줘. 안 돼. 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민호가 무릎을 꿇었다. 32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수진아, 제발. 나 없으면 안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그를 내려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일어나. 수진아, 일어나라고. 그렇게 무릎 꿇는다고 마음이 변할 것 같아?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해야 내 마음이 풀려? 없어. 아무것도. 정말 끝까지 갈 거야? 그래. 민호의 표정이 변했다. 애원하던 얼굴에서 분노가 스쳐갔다. 좋아. 그럼 나도 끝까지 갈 거야. 재산 분할, 반반. 꿈도 꾸지 마. 이 집 내가 더 많이 투자했어. 나는 30% 이상은 안 줘. 법원에서 판단하겠지. 위자료? 그것도 한 푼도 안 줘. 내가 바람 피운 건 맞지만 너도 잘못이 있어. 32년간 나한테 무관심했잖아. 수지는 웃음이 나왔다.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라 사실이야. 너는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항상 일만 하고. 나는 그냥 월급 가져다주는 기계였잖아. 그럼 대화를 하든지 상담을 받든지 했어야지. 왜 바람을 피워? 그게 그렇게 쉬워. 32년을 살면서 우리가 진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다. 32년간 부부였지만 진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 아들 이야기, 돈 이야기만 했다. 서로의 감정, 꿈, 생각을 나눈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며느리랑 바람 피우는 게 정당화돼? 나도 알아. 잘못한 거. 근데 수진아, 너도 생각해봐. 58살에 이혼하면 너도 힘들어. 우리 그냥 이대로 살자.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안 돼. 왜? 나는 이미 죽어 있었어. 32년간. 이제 살고 싶어. 민호가 할 말을 잃었다. 나가. 수진아, 나가라고. 안 나가면 경찰 불러. 민호는 결국 나갔다. 문이 닫히고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힘들었다.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2월 15일 첫 조정 기일이었다. 수진과 민호는 법원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다. 각자 변호사를 대동했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는 확실한가요? 수진이 대답했다. 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정위원이 민호를 쳐다봤다. 하지만 불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인정합니다. 그럼 원고의 이혼 청구는 정당합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합의하시죠. 민호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저희 측 제안입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7대 3으로 하되 피고가 70%를 가져갑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근거로 7대 3입니까? 아파트 구매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은 전액 피고가 부담했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 15년간 전업주부였고 실질적인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이 낮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원고가 15년간 전업주부로서 가정을 돌보았기에 피고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13년간은 원고도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소득 비율을 보면 피고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소득 비율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측 변호사가 1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길, 민호가 수진을 불렀다. 수진아, 뭐, 정말 끝까지 갈 거야? 그래. 후회 안 해? 후회하는 건 너지. 나는 아니야. 수진은 돌아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3월 현우가 수진을 찾아왔다. 엄마, 왔어. 밥은? 먹었어요. 현우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다.
지은이랑은 어떻게 됐어?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5월쯤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저 때문에 미안해요. 내가 왜? 제가 지은이를 잘못 봤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게 하고 수지는 현우의 손을 잡았다. 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지은이도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을 거야. 근데 변한 거지.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모르겠다. 연락 안 해? 고시원에서 지내신대요. 그래. 제가 찾아갔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그래. 다시는 생각 안 해보실 거예요? 현우야,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근데 엄마도 힘드실 텐데 힘들지. 근데 이대로 사는 게 더 힘들어. 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아빠가 엄마한테 용서를 빈대요. 제가 중간에서 전해달라고. 그런 거 하지 마. 넌 내 아들이지. 우리 사이 메신저가 아니야. 그래도 현우야, 너는 내 인생 살아.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할게.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4월 두 번째 조정 기일이었다. 이번에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호 측은 여전히 7대3을 주장했고 수진 측은 5대5를 요구했다. 위자료도 마찬가지였다. 민호 측은 1천만 원을 제시했고 수진 측은 5천만 원을 요구했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합의가 어려울 것 같으니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5월 첫 재판 기일.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고 차가웠다.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수진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다. 모텔 사진, 신용카드 명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립탐정 조사보고서. 민호의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했다.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피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부부 사이에는 일정 부분 사생활 침해가 허용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추후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증거로 채택합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다른 카드를 꺼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원고는 결혼 생활 중 15년간 전업주부였습니다.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했다.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한 자료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연간 2천만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15년이면 3억 원입니다. 양측은 2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판사가 말했다. 다음 기일까지 양측은 추가 자료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산 형성 기여도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수지는 법원을 나왔다. 몸이 무거웠다. 생각보다 힘든 싸움이었다. 변호사 선영이가 말했다. 수진아, 괜찮아? 응. 재판은 오래 걸릴 수 있어. 각오해야 해. 알아. 중간에 합의하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아니, 끝까지 갈 거야. 알았어. 6월부터 9월까지 재판은 계속되었다. 총 5번의 기일이 열렸다. 민호 측은 수진의 무관심과 냉담함이 불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진 측은 그것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증인 신문도 있었다. 현우가 증인으로 나왔다. 민호의 변호사가 물었다. 증인은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평범했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투는 것도 못 봤고 특별히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부모님 사이가 냉랭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수진의 변호사가 물었다. 증인의 아버지가 며느리와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때?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판사가 개입했다. 증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지금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10월 15일 최종 변론이 있었다. 수진의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했다. 32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온 원고는 피고의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그 상대가 며느리라는 사실은 원고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원고는 정당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민호의 변호사도 최후 진술을 했다. 피고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파탄에는 양측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의 무관심과 냉담함이 피고를 외롭게 만들었고 그것이 불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과도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피고의 노후를 위협할 것입니다. 판사가 말했다. 판결은 한 달 후인 11월 15일에 선고하겠습니다. 11월 15일 판결 선고일. 법정에는 수진, 민호, 양측 변호사, 그리고 방청객들이 있었다. 현우도 와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수진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재산 분할 비율은 55로 한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분할한다. 수진의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판결문 낭독이 끝났다. 판사가 말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을 나오며 변호사 선영이가 말했다. 수진아, 5대5 나왔어. 잘 됐다. 그래. 위자료가 3천만 원인 게 좀 아쉽긴 한데 나쁘지 않아. 괜찮아. 이제 끝내고 싶어. 항소 안 할 거지? 응. 이제 정리하고 싶어. 수진은 법원을 나왔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32년의 결혼이 오늘 법적으로 끝났다. 12월 재산 분할이 진행되었다. 아파트를 팔았다. 5억 2천만 원에 팔렸고 반반 나눠 각각 2억 6천만 원씩 받았다. 예금 1억 9천만 원도 나눴다. 각각 9,500만 원씩. 민호의 퇴직금 1억 5천만 원도 분할되었다. 각각 7,500만 원씩. 그리고 위자료 3천만 원. 총 수진이 받은 금액은 4억 6천만 원이었다. 58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2025년 1월 5일, 수진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노원구의 작은 투룸빌라. 친구 미경이가 이사를 도와주러 왔다. 수진아, 집 괜찮네. 응. 혼자 살기엔 충분해. 외롭지 않아?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정말? 응. 오히려 편해. 미경이가 커피를 내렸다.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봤다. 수진아, 앞으로 뭐 할 거야? 일단 쉬려고. 회사는 작년 말에 그만뒀어. 그럼? 좀 쉬다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찾아볼까 해. 예를 들면?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잖아. 미경이가 웃었다.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이야. 1월 20일 현우가 찾아왔다. 엄마, 이사 축하해요. 고마워. 들어와. 현우는 집안을 둘러봤다. 엄마 혼자 살기엔 딱 좋네요. 그치? 근데 외롭진 않으세요? 아직은 괜찮아. 현우가 소파에 앉았다. 엄마, 저 지은이랑 이혼했어요. 그래? 언제? 지난주에 판결 났어요. 힘들었지? 네, 많이요. 수지는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는 괜찮으세요? 나? 나는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오히려 후련해.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모르겠다. 연락 안 하니까. 제가 가끔 뵙는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 후회하시는 것 같아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를 용서할 수 있으세요? 용서. 네.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용서와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야. 나는 언젠가 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도 있어. 근데 다시 함께 살 순 없어. 왜요? 신뢰가 깨졌으니까. 신뢰 없이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2월 수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리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했다. 점심은 간단히 해먹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거나 친구들을 만났다. 저녁에는 요리를 하거나 드라마를 봤다. 간단한 일상이었지만 평화로웠다. 32년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을 치우던 삶과는 달랐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었다. 3월 수지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다. 한 달에 한 번 동네 도서관에서 모이는 모임이었다. 50, 60대 여성들이 줄을 이루었다. 첫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한 여성이 물었다.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는 아들 하나 있어요. 혼자 사시는 거 외롭지 않으세요? 수지는 웃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모임이 끝나고 한 여성이 수진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이라고 해요. 이수진입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5년 됐어요. 그러세요?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오히려 행복해요. 수지는 영희의 말에 위로를 받았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4월 봄이 왔다. 수지는 베란다에 화분을 들였다. 토마토, 상추, 고추를 심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봤다. 작은 일이었지만 즐거웠다. 어느 날 현우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여자친구, 김민지예요. 민지는 밝고 상냥한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수지는 두 사람을 위해 차를 내왔다. 민지 씨, 현우 잘 부탁해요. 현우, 좋은 애예요. 착하고 성실해요. 현우가 부끄러워했다. 엄마, 수지는 웃었다. 현우가 다시 사랑을 찾은 것이 기뻤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 대견했다. 5월 수지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들 식사 배달 봉사를 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다. 첫 봉사날 수지는 6곳을 돌았다. 노인들은 대부분 반가워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맛있게 드세요. 하지만 한 곳에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배를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그 노인은 우울증이 있어서 거의 문을 열지 않는다고 했다. 수지는 문 앞에 도시락을 두고 왔다. 다음 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3번째 주에 문이 열렸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다. 누구세요? 도시락 배달 왔어요? 아,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았다. 혼자 사세요? 네. 자식은? 아들이 있는데 연락 안 해요.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요. 수지는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는 5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했다. 아들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갔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고 했다.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어쩌겠어요. 사는 거지. 수지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미래의 자기 모습을 봤다. 30년 후 나도 저렇게 혼자 늙어가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많은 생각을 했다. 6월 수지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수진아, 네. 어머니, 민호가 많이 아파. 어디가 아픈데요? 위암이래. 3기.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언제 발견됐어요? 지난주에 검진 받았는데 발견됐대. 그래서요? 수진아, 민호 좀 봐줄 수 없겠니? 혼자 사는데 너무 힘들어해. 어머니, 저는 이미 남이에요. 그래도 32년을 산 사이잖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민호 씨 간병할 생각 없어요. 수진아, 제발. 죄송합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다. 3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아무 감정이 없을 순 없었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다. 그날 밤 현우가 전화했다. 엄마,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응. 아빠가 암이래요. 그렇더라. 엄마는 어떠세요? 나는 괜찮아. 정말요? 아무 감정도 안 드세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감정이 없는 건 아니야. 안타깝긴 해. 근데 현우야, 그게 내 책임은 아니야. 알아요. 근데 내가 아버지 곁에 있어줘. 그게 아들의 도리야. 근데 나한테 그걸 요구하진 마. 네, 엄마. 알겠어요. 7월 수지는 제주도 여행을 갔다. 생전 처음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다. 32년 결혼 생활 동안 여행이라고는 가족 여행이 전부였다. 민호와 현우의 일정에 맞춰가는 여행.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다들 가는 곳.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다. 첫날 수지는 바다를 봤다. 우도 해변에 앉아 한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꼈다.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그냥 눈물이 났다.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다. 둘째 날 수지는 카페에서 책을 읽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핸드폰도 거의 보지 않았다. 셋째 날 수지는 올레길을 걸었다. 천천히 혼자서 길을 걷다가 만난 다른 여행자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저도요. 처음인데 생각보다 좋네요. 그쵸?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수지는 서울로 돌아왔다. 무언가 달라진 기분이었다. 좀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8월 수지는 요리 클래스에 등록했다. 이탈리안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32년간 한식만 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고 싶었다. 클래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젊은 직장인들도 있었고 수진처럼 중년 여성들도 있었다. 수지는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웠다. 라자냐, 알리오 올리오, 까르보나라. 집에 돌아와서 혼자 해먹었다. 맛있었다. 나를 위해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어느 날 요리 클래스에서 만난 한 여성이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란, 57세였다. 저도 이혼했어요. 2년 됐어요. 그러세요? 저는 올해 초에 어떠세요? 적응되세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삶이 더 좋아요. 미라는 이혼 후 작은 카페를 차렸다고 했다. 카페요. 네, 동네 작은 카페예요. 수익은 많지 않지만 제가 하고 싶던 일이었어요. 좋겠어요. 수진 씨도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하고 싶은 것. 59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천천히 찾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9월 현우가 결혼 발표를 했다. 엄마, 저 민지랑 결혼하려고요. 그래? 축하해. 12월에 할 거예요. 좋아. 준비 많이 해야겠네. 엄마, 근데 왜? 결혼식에 아빠도 초대해야 할까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내 결혼식이야. 내가 초대하고 싶으면 해. 근데 엄마랑 아빠가 같이 있으면 괜찮아.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니까.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현우야, 네, 같은 테이블엔 앉지 않을 거야. 현우가 웃었다. 알겠어요. 10월 수지는 민호를 우연히 마주쳤다. 병원 복도에서였다. 수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고 민호는 항암 치료를 받으러 온 것 같았다. 민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머리카락도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수진아, 잘 지내? 응. 나 많이 후회해. 그래. 정말이야. 매일 후회해. 수지는 민호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 민호 씨,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 그리고 지금 후회하는 건 암에 걸려서 혼자가 되어서 그런 거잖아요. 건강했고 지은이가 옆에 있었으면 후회 안 했을 거예요. 민호가 할 말을 잃었다. 조심하세요. 건강. 수지는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1월 1일 새해. 수지는 혼자 떡국을 끓였다. 혼자 먹는 떡국. 예전 같았으면 외로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았다. 아니, 좋았다.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끓이고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넣고 내 속도로 먹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현우였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희도 신혼여행 잘 다녀와. 네. 다녀와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수지는 핸드폰을 들어 메모를 열었다. 올해의 목표라고 제목을 적었다. 그리고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피아노 배우기, 유럽 여행 가기, 자원봉사 계속하기,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나를 사랑하기. 5번째를 적으며 수지는 웃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다짐하다니. 하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2월 수지는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다. 60세에 시작하는 피아노. 선생님은 젊은 여성이었다. 혹시 피아노 쳐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첫 시간 수지는 도레미파솔을 배웠다. 서툴렀다. 손가락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재미있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 3월 수지는 친구 미경과 함께 파리 여행을 계획했다. 수진아, 정말 가는 거야? 응, 평생 가보고 싶었어. 나도 같이 가자. 두 사람은 한 달 동안 여행 계획을 짰다.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몽마르트 언덕. 설레었다. 60세에 떠나는 파리 여행. 누가 뭐래도 갈 것이다.
4월 수지는 현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순간 숨이 멎었다. 언제? 오늘 아침에 병원에서. 그래. 엄마, 장례식에 오실 거예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갈게.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문상객도 많지 않았다. 수지는 민호의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민호는 웃고 있었다. 아마 몇 년 전 사진일 것이다. 건강했을 때 수지는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32년을 함께 산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일어서서 사진을 한 번 더 봤다. 잘 가세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수지는 상주 옆에 서지 않았다. 현우가 상주였다. 수지는 그저 조문객으로 왔다. 32년의 아내가 아니라 고인과 알던 사람으로. 장례식이 끝나고 현우가 수진에게 물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나는 괜찮아. 슬프지 않으세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다. 슬퍼.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근데 현우야, 그게 전부야. 나는 이미 내 아버지한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다 느꼈어. 분노도, 배신감도, 슬픔도. 이제는 그냥 한 사람이 생을 마감한 거야.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5월 수지는 미경과 함께 파리로 떠났다. 생전 처음 타는 장거리 비행기. 12시간을 날아 파리에 도착했다. 샤를 드골 공항. 수지는 공항을 나서며 파리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다른 냄새, 다른 소리, 다른 풍경. 모든 게 신기했다. 일주일간 두 사람은 파리를 누볐다. 에펠탑에 올라가고 루브르에서 모나리자를 보고 센 강변을 걸었다. 어느 날 저녁 몽마르트 언덕에서 와인을 마시며 미경이 말했다. 수진아,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맞아. 이혼하길 잘한 거 맞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건배. 건배. 파리의 노을이 아름다웠다. 60세에 보는 파리의 노을.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수지는 글쓰기 클래스에 등록했다. 자기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32년의 결혼, 배신, 이혼, 그리고 새로운 시작.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물었다. 왜 글을 쓰고 싶으세요? 제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좋은 동기네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58세에 이혼한 여자의 이야기요. 선생님이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들려주시겠어요? 수지는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영수증 한 장으로 시작된 이야기. 32년 결혼의 배신. 그리고 60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 12월 수지는 첫 원고를 완성했다. 300페이지가 넘는 이야기. 제목은 영수증이었다. 출판사에 보냈다. 2주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출간하고 싶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요? 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책은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다. 베스트셀러도 아니었다. 하지만 몇몇 독자들이 서평을 남겼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혼한 지 3년이 되는 날, 수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61세, 혼자 사는 작은 빌라, 많지 않은 돈, 불확실한 미래. 하지만 수지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후회하지 않아? 가끔 사람들이 물었다. 수지는 대답했다. 단 한 번도. 외롭냐고? 외롭다. 특히 밤에.
하지만 그 외로움은 견딜만하다. 32년간 느꼈던 관계 속 외로움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냐고? 불안하다. 하지만 그 불안함도 견딜만하다.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이 들어 혼자 늙는 게 무섭지 않냐고? 무섭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늙는 것보다는 낫다. 수지는 이제 안다. 인생에 완벽한 선택은 없다는 것을. 이혼도 완벽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저 더 나은 선택이었을 뿐.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58세에 새로 시작한 삶은 화려하지 않다. 극적인 반전도 멋진 재기도 없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나답게 사는 삶. 하지만 그게 수진이 원했던 전부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58세에 32년 결혼을 끝내고 61세에 자기 이야기를 책으로 쓴 한 여성의 기록. 화려한 성공담은 아닙니다. 극적인 반전도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외로울 것 같다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놀이터였습니다.